소설 쓰는 서술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보면은요, 아우, 이게 정말. 멋진 게 사실 그거잖아요. 뭐 늘공 하시던 분도 아니고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맨날 불려 나오는데 얘네들이 쓰는 그 소설들이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복귀에 관련된 거를 뭐 국방부 관련돼 있는 질의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사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게 쉽게 표현하면 특혜를 줬다 이런 거잖아요. 타령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지금 법무부 관련한 현안을 물어보면서 직접 물어봐. 그럼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 나쁘고요. 이거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본인들도 이게 타령 아니고 이게 적법한 절차라는 거 알 거라고 판단해요. 저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20대에 군대를 가야 하거나 군대를 갔거나 그런 청년들 그리고 군대 간 애인을 둔 여성들 군대 간 아들을 둔 엄마 아빠들을 겨냥해서 불공정 프레임을 추미애 장관에게 더 씌워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죠. 그런데 아무리 전략을 써도 그렇지 엄마와 아들 간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안 되죠. 사실도 아닌 것을. 우리 의원님 소설 쓰시네. 나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재밌고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소설 쓴 거 맞죠? 그 소설은 뭐 보고 그랬냐면 네. 그 동부지검 지검장을 하던 분이 3개월 만에 법무부 차관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동부지검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고발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수사를 그 차관이 돼서 잘 봐달라고 차관을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추 장관이 해보세요. 소설 쓰시네.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소설이죠. 진짜 소설.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따가 박지원 국정원 이야기 나오겠지만 명백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드러날 상황들을 갖고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소리고 그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소설 쓴다고 했냐 지금 네가 여기서 그 말할 처지냐 이렇게 하고 김남국 의원이 거기서 막 쉴드 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국회만큼 재밌는 곳이 사실 없어. 이게 그래서 요즘 코미디 프로가 네. 국회 코미디가 너무 재밌어서 네. 네, 코미디 프로가 더 시청률이 떨어진다. 이래서 개그 하시는 분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이게 가십이 돼버리고 뉴스마다 꼭지 단신도 아니고 보냅디다만 사실은 어제 국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요. 임대차 3법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온갖 뭐 진중권부터 나서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왜 뭐 국무위원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날 당일날 했던 이야기잖아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만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고. 어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임대차 3법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하는 것보다 더 빨리 통과돼야 될 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이게 임대차 3법이 제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제 한꺼번에 올리거나 이런 걸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웬만한 데서는 보름사이 2억씩 오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이게 일부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이건 벌 받아야 돼요. 지금 뭐 약간 부동산 얘기가 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내로남불이 지금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보도만 제대로 되더라도 이거 심각하게 논란이 커질 문제인데 왜 그 스트레이트에서 그 보도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이 안 다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고 실제로 그 박덕흠 의원인가요? 그 73억 정도가 올랐다 그러고 몇 년 새에 그다음에 지금 주호영 23억 이걸 키워드로 올리자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계속 그냥 뭐 부동산 가지고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다가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지금 본인들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막 부동산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어 놓고 정작 뒤에서는 수십억 원대 그런 돈을 이익을 봐놓고 자꾸 앞에선 또 서민 타령하고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분해가지고 왜 근데 기자들은 도대체 이걸 안 물어볼까?
그래놓고 이해찬 대표님 그 발언 왜곡해가지고 계속 그 주말 내내 그 실검 띄워가지고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상한 게 미래통합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이게 임대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전가된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네. 이거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요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은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서 냈어야 하는 거예요. 주택 그렇죠. 임대차 보호 논리상으로 얘기하면 네.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을 억제하는 방법은 세금하고 공급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금하고 수요 억제하고 그래서 투기 세력을 잡는 게 수요 억제잖아요. 그런데 그 비난을 막 했어요. 세금 올리면 그게 전세 얻는 분들, 월세 사는 분들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 욕하는 게 목표고 정말 서민들의 고통, 전세 가격이 이제 그 세금으로 전이돼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내요. 이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어요. 예. 그럼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됩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막 비판하고 이게 걱정입니다 한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있으니 이제 찬성하면 돼.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거는 아마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고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통과됐을 세입자가 거예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요. 이거 한 2 플러스 2 플러스 2 네. 플러스 네. 3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더 나가야 되죠. 이렇게 네. 해야죠. 9년은 아니어도 6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소급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할 수 있고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임대료 상승폭을 5%보다 낮출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네. 경기도 같으면은 한 3%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미래통합당의 전체 의원의 40%라 그러거든요. 네. 네. 민주당이 약 20% 정도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야만 되는 사람들. 근데 실패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그 속마음을 숨겨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대급 코미디인 거예요.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린 좋다 환영한다 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잖아. 차라리 그러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네, 하면 그죠? 우리가 전체 다주택자의 0.4%인가요? 그리고 네. 그 종부세도 1%인데 마치 전 국민 특히나 청년들을 자꾸 여기 건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청년들이 봤을 때 그 피해 대상이 막 내가 될 것처럼. 근데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미래통합당 40%가 다주택자고 그러니까 진짜 차라리 그 푸나님 말씀처럼 그냥 솔직하게라도 얘기를 하면 그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비판을 안 할 텐데 저는 이건 스스로 알아서 그냥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는 그분은 무주택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노영민 실장을 막 비난하고 이율 배반이라 그러고 노영민 실장이 23평짜리 반포 아파트 안 팔고 청주집 팔았다고 이율 배반이라고 막 비난을 해서 무주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3억 벌었다는 거. 또 더 놀란 건 그 강남에 있는 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구에 집이 있더라고. 근데 대구 집을 파셨더라고. 근데 이게 역차별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쪽 사람들은 정반대로 뭔가 되게 막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이상한 문화 아닙니까?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 보통 이제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편드는 한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익숙한 건데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집이 두 채예요. 강남에 두 채가 있어. 그러면 저는 강남 한 채인 사람 비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노영민 실장 진짜 억울하잖아요. 무주택 됐어요. 그런데 이율 배반이라고 막 비난을 해서 주호영 대표 무주택자인가 보다 저렇게 비난을 하시니까. 그리고 박덕흠 의원인가요? 네. 그분도 그 막 국토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분도 무주택이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부자셔. 228억 인가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치외복권. 완전 치외복권. 거의 소도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야. 우리는 뭐 상관없다 이건 건데. 아니 그리고 128억인가 그 액수 그거는 228억 총 재산. 그거는 공시지가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는 실거래가는 아마 50억 이상. 예, 훨씬 더 높아요. 솔직히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또 곽상도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좀 매번 어떻게 됐어요 재판? 최근에 이렇게 검찰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고소권 때문에. 근데 네. 그 곽상도 씨가 계속 그 부동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계속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오죽하면 그쪽 근처에 그 장미 아파트 근처에 부동산 쪽에까지 알아봐가지고 지금 시세가 지금 22, 3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오를 그 가치가 엄청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전망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곽상도 씨한테 공개 질문하니까 제 건 또 무시하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는 맨날 의혹 제기하다가 대답 안 하면 뭔가 캥기니까 이거 그치, 대답 안 그치. 하지 이러고 대답하면 그거 갖다 말꼬리 잡아가지고 또 자꾸 언론 탈라 그러고 곽상도 씨 근데 제가 진짜 화가 나는 이유는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주위에 정치를 모르는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근데 곽상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 해도 관심조차 안 매력이 가지니까 없어. 그러니까 좀 답답해 죽겠어요. 아, 그래서. 표정부터 봐봐. 대정부 질문하는데 보면은 너무 음침해. 그러니까 별로 시선을 안 주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대로 상도가 없어. 아니 아, 그리고 진짜. 옛날에 상도의 학교 가자 이런 그 드라마가 상두였고 있었어요. 상두. 그런데 네. 진짜 그분은 엄청 그 브라운관도 타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 네. 우리만 잘 알아. 그러니까요. 예. 그 가운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주말 되면 요즘에 시위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세금 폭탄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 김어준 공장장이 그 박주민 의원하고 대화하던 중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하던 중에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집도 없으면서 요거는 데자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세금 폭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건 빨리 우리가 개몽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은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이해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틀린 말도 한 번 하면 의심해. 두 번 하면 사실인가? 하다가 세 번 얘기하고 반복하면 진실로 믿는다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부세 대상자가 0.4% 뭐 1%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99%는 찬성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을 환수해야 되니까 세금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반대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종부세도 안 내면서 왜 종부세를 반대하냐고.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만 탁 띄어내서 이거를 방심위에 제소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아주 맥시멈으로 보면요. 종부세 대상이 전 국민의 한 10% 정도 됩니다. 종부세 10%나 내요? 맥시멈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정도 된다고 보면 나머지 90% 사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계급 투표가 되면 저는 나머지 90%는 실제로 미래통합당을 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는 10% 안에 들고 싶다. 저도 이게 종부세 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내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분노를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해당이 안 되는데 자꾸 이 분노를 부추기는 게 저는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에도 계속 안에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 검찰 개혁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엄청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5년 10년 뒤에 지금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그게 저는 1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계속 그 가짜 뉴스다 뭐다 해가지고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대세인 것 같고 그럼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강의를 해야 이 친구들이 저런 이상한 뉴스랑 지금 이런 이 팩트를 하다가 가끔씩 틀리는 거랑 양비론을 뒀을 때 어떻게 구분을 지을까 이 교육이 정말 시급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19대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게 미디어 교육 지원법이에요.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그게 핵심은 이걸 교과 외 활동으로 하면 안 돼요. 정규 과목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부하고 문화부하고 방통위가 영역을 갖고 하다가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20대에 누군가 해주길 바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오늘 방송 이제 한참 진행 중이긴 한데 우리 황희두님 보니까요 5년 후에 황희두의 시선 집중 이런 프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아유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